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장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감한 소비와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카티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합니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킴리아 치료가 이달 중에 가능할 예정인데 이와 맞물려 국내 업체들의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AI 허브를 통해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에 익명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KDI가 경기 상황에 대해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지난 4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남은 1년의 과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눈여겨볼 만한 언급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다라는 말로 오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가장 큰 현안일 텐데요. 위기 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입니다. 그동안 백신 확보 불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었죠.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자신했고 특히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습니다. 거시지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대통령 연설에도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올해 성장률을 3%대 중후반으로 언급해왔는데 오늘 연설에서 4% 이상으로 성장률 목표를 좀 더 높여서 언급했습니다. 다만 지표 회복과 국민 체감 경기 간의 괴리, 일자리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네, 국내 현안 가운데서는 가장 관심사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 부동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단연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지난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 역시 부동산 문제였다는 점을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까지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기본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재검토와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일부 규제 완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오는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대북 정책일 텐데 이걸 비롯해서 그 밖에 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긴 숙고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면서 여전히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했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진전된 방안이 도출될지가 관심입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전직 두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강조했고 과기부, 해수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호평과 달리 지난 4년간의 경제 성적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참담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고용과 분배가 악화되고 세부담만 늘었다는 겁니다. 남은 임기 1년 쌓여가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에 앞서 기존 경제 정책의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은 재정을 풀면 가계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각종 명목의 현금 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 건 이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성장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성과는 초라합니다. 성장률은 이번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지만 성장률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악화되고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진단입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런 거는 경제 성장이고 뭐로 할 수가 없어. 빈부격차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를 가계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으로 따져보면 임기 내내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시장의 분배 기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가 채무는 매년 빠르게 늘어 올해 1,0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면서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분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복지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사용한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은 정확한 조준된 정책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진한 고용 성적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자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30, 40대 일자리는 줄고 노인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용 부진이 주력 산업 불황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최저임금 탓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세금 일자리 대책만 내놓았을 뿐 4년째 뚜렷한 타겟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1년 경제정책의 과감한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재정은 어디까지나 경제의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시장,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이번 정부 4년간 온 국민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분야는 역시 부동산일 겁니다. 무려 25번이나 대책이 쏟아졌지만 결국 폭등한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풍선 효과를 비롯해 각종 부작용만 속출했습니다. 그간의 부동산 정책과 결과들을 홍원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세금을 더 걷고 대출을 규제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7년 파리 대책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아래 서울 11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와 세금 부담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6억 원에서 2018년 9월에는 8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집값 급등에 충격을 받은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는 이름의 9.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율을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수요 억제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까지 최소 5년 이상 남은 신도시 공급 대책은 당장의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GTX 신설과 신도시 조성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은 계속 올랐고 정부는 또 한 번 수요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은 종부세율 인상과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비율 40% 축소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2020년 9월 10억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에는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약 가점마저 낮은 2030 무주택자들은 아파트값은 올랐는데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집값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은 늘었으며 주거 사다리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거듭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민과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싸늘한 혹평을 내놨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4년간 크게 오른 집값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돌아갔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금 없으면 집을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월급으로는 정말 집을 살 수 없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요자로서 평가를 하신다면은 한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신가요? 정말 거의 빵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예.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직장인 월급으로 절대 집을 못 사니까 전세도 못 들어가는 입장에서 매매까지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정책만 평가를 했을 때 뭐 10점 만점에 점수를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가요? 빵점이요. 좀 청년들도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4년간 숱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오히려 각종 부작용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올라 집 없는 사람은 물론 집을 가진 자도 웃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에 비해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을 기점으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입니다. 뒤늦게 공공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전세 안정책이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인 진단부터 해결책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한 D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목표로 한 것이 서민을 보호하고 살리자, 실수요자를 살리자는 게 가장 큰 모토였습니다. 부자들은 약간 귀찮은 정도가 된 것 같고
서민과 중산층은 거의 붕괴까지 가게 됐거든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10+ 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세 부담들을 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집값 원상회복이 가능할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이 26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월가의 100만 명 예상에 크게 못 미친 건데 백신도 잘 맞고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는데 일자리 수준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먼저 실업수당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근로자들의 노동 의지가 약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의 추가 부양 패키지와 주 정부의 실업급여를 합치면 현재 직업이 없는 이들이 매달 받는 돈은 3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최근 미국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고령층의 조기 은퇴가 늘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주가 급등으로 조기 은퇴를 한 중고령층은 12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직장인들이 대면 문화를 꺼려하면서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런 뜻밖의 고용 쇼크 탓에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올릴지 모른다는 경계감은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가파르게 오른다면 소비자의 부담은 상당하겠죠.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줄줄이 연설을 하고 수요일인 12일에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 FOMC 금리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가파른 물가 상승, 그에 비해 부진한 일자리 상황,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로 지목한 것도 바로 일자리 격차였죠. 3월 들어 고용이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노년층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가 줄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 문제는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로 고용이 부진한 건 주로 대면 서비스업과 청장년 계층이었던 반면 정부의 대책은 주로 고령층 임시직 중심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이 고령화가 심각한 데다 팬데믹 이후 무인화 추세도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자동화 무인화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일자리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요즘 수출은 이 10년 만에 화랑이라고 하죠. 문재인 정부 5년 차. 이제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물가 상승은 코로나 극복 이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신약이 있습니다. 바로 카티라고 부르는 세포 치료제인데 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FDA 허가를 받았지만 그간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입과 허가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카티 치료제 킴리아를 1호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허가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들도 카티 치료에 관심이 큽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4월 말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에게 카티 세포 주입을 마치는 등 카티 세포 치료센터를 본격 가동했고 서울대병원 역시 최근 백혈병 환자를 위한 병원 생산 카티 치료 임상 연구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등 뾰족한 대책이 없는 백혈병 환자가 카티 치료를 받으면 6개월 이후 생존율이 20% 이하에서 60%까지 커집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이유는 환자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에 암세포를 잘 차단해내는 특수 수용체를 달아준 후 몸 안에 다시 주입, 해당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해외 제약사들은 카티 치료제에 치열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노바티스의 킴리아, 길리어드의 예스카타가 카티 치료제로 이미 출시됐습니다.
BMS의 아베크만은 최근 FDA 승인을 받았고 존슨앤존스 시타셀은 FDA 심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내 기업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큐로셀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카티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았고 에클로는 오늘 6월 말 식약처에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합니다. GC 녹십자셀과 헬릭스미스도 임상 준비 중이며 HLB는 카티 치료제를 개발 중인 미국 회사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빅파마트이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핫한 영역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 일정을 좀 당겨서 IND 신청 이후에 빠르면 한 2년에서 3년 후에는 그 실제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상용화 시점을 좀 보고 있고요. 단 면역 물질이 과다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부작용 위험이 있고 개인 맞춤형 치료라 킴리아 기준 1회 5억 원이 넘는 고비용 치료라는 게 단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어떻게 되면 일종의 희망 고문이 된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연구 중심 병원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세포 치료제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환자한테 주게. 어떻게 하든 이 치료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게 하고. 국내 연구자들은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당분간 연구 중심 치료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 기술 이전, 연구 지원 등으로 빠르게 국산 신약이 나와 치료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부활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주력인 부동산 금융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주요 검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14일부터 약 3주간 메리츠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금감원 종합감사는 금감원이 정한 일정 수준에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하는 타깃 방식인데 앞서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에서 금감원이 선행매매 혐의 등을 적발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메리츠증권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의 금융투자와 IT 분야 등을 비롯해 경영 실태,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부동산 금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금융 쏠림 현상으로 익스포저, 즉 투자 위험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실태 점검을 했었고 메리츠가 이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해외 대체 투자 평가가 적절한지, 재매각과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메리츠가 부동산 많이 하는 건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보긴 보는 거고요. 또 사모펀드 운영 현황과 소비자 보호 실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종합검사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메리츠증권의 부담입니다. 직전 진행된 삼성증권 종합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 등으로 지난해 12월에 시작했음에도 추가 검사 등으로 5개월여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이후에도 금감원이 관련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라는 시험대에 처음으로 오른 메리츠증권에 한동안 긴장감이 맴돌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지 여부를 놓고 주요국 정부들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재권이 면제되면 우리도 백신 생산의 길이 열리게 되지만 공급 체계를 갖추려면 대량 생산 시설과 기반 기술이 필요해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동우 기자입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면제를 추진하는 백신은 메신저 리보액산 방식의 화이자, 모더나 제품과 노바백스의 합성 항원 백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시설을 보유한 만큼 지재권이 면제되면 국내 제약사들을 통해 필요한 백신을 자체 생산하거나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아무래도 좀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선 국내 제약사 가운데 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한미약품과 ST팜,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거론됩니다. 한미약품의 평택공장은 연간 10억 도지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미약품의 평택공장은 연간 10억 도지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ST팜은 중간급 규모 mRNA 생산 설비를 이달 완공할 예정으로 완공된다면 화이자 백신을 연간 240만 도즈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GC 녹십자는 기존 독감 백신을 생산하던 바이러스 벡터 제조 설비와 수두 백신 등을 만드는 세포 배양 방식의 생산 설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성 항원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을 받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승인이 나면 상업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지재권이 면제되더라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백신 제조사들이 특허를 공개한다고 해도 관련 기술별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과 기초 기술을 모두 갖춘 회사여야 백신의 공급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입니다. 하드웨어라든가 아니면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거를 생산해낼 수가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수급이 불안정 상태에서 그거를 쉽게 어그리를 할 수 있겠느냐.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상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해줄 건가 이런 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전문가들은 제조사들이 얼마나 많은 범위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특허를 열어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개인 정보들이 민간 업계를 떠돌아다니는 셈인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인 경우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AI 허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공 데이터들을 민간에 공개해왔습니다. 교통과 물류, 교육 등 170여 종에 이르는 데이터들을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정보기 때문에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익명정보로 바꿔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신청해 살펴보니 일반적으론 차량 번호, 이름 등이 아예 보이지 않도록 처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공동 명의의 차종과 차주의 이름,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가 적힌 주소, 차량 번호 등 익명 처리되지 않은 정보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에 대해 AI 허브를 관리하는 과기부 산하조직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중으로 익명 처리를 거쳤지만 일부 누락된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I 허브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총 6만 1,500건에 달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기술 개발에 활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답변을 직접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얼마 전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AI 챗봇 이루다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AI 허브 이용약관에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해 4차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책임까지 민간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글로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파키스탄 국영 기업과 약 3만 명에 투여할 수 있는 물량인 레키로나 10만 바이알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레키로나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월 고위험군 경증 환자에 쓸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2,700여 명에 투여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경기 부진 완화에서 한층 개선된 경기 회복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인데 이는 작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KDI는 오늘 발간한 5월 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정우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정책 변화와 관련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책 방향과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네, 증시 상황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오늘로 공매도가 재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이전에는 시장에서 두려움이 큰 모습이었지만 오늘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 한 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오늘로 지난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 공매도로 시장이 휘청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 주를 살펴보면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만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의 경우 오히려 주가가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기업 체력이 강한 종목들은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도 또 상승세를 이어갔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먼저 이 셀트리온이나 LG 디스플레이 등은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오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예. 특히 최근 해운업계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HMM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중 HMM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공매도가 재개된 직후 HMM 주가는 3일과 4일 각각 5.7% 또 3.5%씩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공매도 여파를 극복하고요. HMM의 주가가 지난 6일부터 꾸준히 성장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뭐 HMM이 사실 저희 뉴스앤마켓에서도 많이 다룬 종목이지만 정말 튼튼하게 또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HMM 하면 사실 업황부터 지금 시기까지 또 맞물려서 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화물 운임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입니다.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기업은 한 달 뒤에나 화물을 실을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다 보니 운임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 컨테이너선 운임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4배나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 해운거래소가 집계하는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 SCFI도 3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뭐 HMM은 저희가 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미 업황에 대한 기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만 8% 넘게 상승한 한진칼입니다. 예. 이 한진칼은요, 지난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직후 잠깐 주춤했지만요, 꾸준히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 탑10 안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과 4일에는 각각 8.83% 또 1.38%씩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일주일 주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공매도 영향을 잠시 받은 걸로 보이지만 주가는 다시 회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칼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HMM과 유사하게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이틀 동안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6일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은 8.19% 오르면서 공매도 재개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한 겁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기초 체력이 튼튼한 또 대표적인 종목들인 것 같은데 한진칼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앞서서 본 HMM과 유사한데요.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서 화물 운임이 오른 영향이 큽니다. 앞서 살펴본 HMM은
해상 운임이 오른 영향이라고 본다면요. 한진칼은 이 항공 운임이 오른 탓입니다. 홍콩에서 발표하는 항공 화물 운송 지수, 또 TLC 항공 운임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홍콩에서 북미까지의 노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지난달 평균 운임이 킬로그램당 8.48달러까지 오른 겁니다. 올해 3월에는 5.48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운임이 지난달 중에는 9달러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해상이든 항공이든 운송 관련돼서 운임이 다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한진칼도 수익 개선 기대 크게 받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위기를 맞았던 항공사들이요. 화물 운송 사업을 크게 늘렸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도 큰 겁니다. 이 해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컨테이너선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운송해야 하는 일부 화물 수요가 이 항공편으로 옮겨가면서 항공 운임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컨테이너선이 부족한 또 화물 운송 상황이 한동안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내 대표 항공회사인 한진칼 역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뭐 한진칼 얘기가 나오면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플라잉카 소식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1,700조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제 미래 또 다른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면서 지난해 말부터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 UAM 시장에 한진칼도 뛰어드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진칼이 최대 주주로 있는 대한항공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예. 기존에는 현대차와 한화시스템이 또 1대1로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대한항공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대한항공은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 TF를 구성했고요. 항공기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이 항공교통 관리에 제한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후에 항공기 제작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들의 성장세를 또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 기대되는 종목들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 더 짚어볼까요? 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거나 앞으로 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주목되는 종목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 1위인 롯데관광개발 역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00%가 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 역시 76.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매도 잔고 2위인 호텔신라 역시도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저조했지만요. 올해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그렇지만 사실 이번 공매도가 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사실 5월 중에 이제 지수 종목들 재평가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또 변화들도 좀 대비를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5월 중에 지수 종목 재평가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정기 지수 변경 종목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6월 둘째 주가 되면요. 종목이 일부 바뀌게 되는데 이때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 편출되는 종목에서는요. 지수 변경 이후에는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에서 숏 커버링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코스피 200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200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남선 알미늄, 빙그레, 태양건설, 삼양사 등이 있고요. 또 코스닥 500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 안트로젠, 골프존, ST큐브, 현대바이오랜드 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또 특히 공매도 잔고가 높은 기업일수록 숏 커버링으로 인한 또 수급 개선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매도 재개하고 또 일주일이 지났지만요. 우리 시장에서는 또 펀더멘털이 좋고 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한해서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우려가 정말 기호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또 특히 오늘은 코스피가 또 20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또 공매도 재개를 또 기회 삼아서 투자 기회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재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다는 점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요즘도 이 유튜브 시청자들하고 소통 좀 자주 하고 있습니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좀 눈에 띄죠? 라임님, 예. 대박님, 김지민님, 예. 뭐 단호박님도 계시고. 아, 그래요? 네. 김지민님 특히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항상 고맙더라고요. 네. 뭐 이왕이면은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TV랑 유튜브 같이 보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지우 기자의 잡티 찾기 피부에 뭐 이런 잡티가 거 없습니다. 해보실 수 있는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네, 네가 사는 그 집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를까요, 말까요? 뭐 부르시죠 한번. 네. 네. 안 하면 또 섭섭해할 테니까.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노래처럼 내 집이고 싶은 집이 있었어요. 바로 전세가 71억인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어떤 집이길래 전세 보증금이 71억이나 된다는 거죠? 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불오낸 청담이란 곳인데요. 한 67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네. 사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보증금 71억 원에 올해 2월에 전세 계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럭셔리해 보이죠? 2019년 6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까지 8가구 규모로 조성된 최고급 아파트로 3개의 침실과 4개의 욕실을 갖춘 3중 복층 구조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전세가가 가장 비싼 곳 하면은 성수동의 갤러리아 맞아요. 포레였잖아요. 네. 한 50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새로운 역대 최고가가 나온 겁니다. 네. 뭐 이 기자는 집이 있어가지고 별로 관심 없는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전세 시장이 좀 다시 들썩이는 상황인가 보죠? 네, 사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등 약 4천 가구가 이주를 올해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지 삼성동 아이파크 또 한남더 힐 같은 굵직한 아파트들이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보증금 4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전세 계약이 되고 있는 점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걸 갭투자라고 하죠. 전세값이 높아지면 갭투자가 좀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높아진 전세값 때문인지 실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거래의 절반 이상이 갭투자였던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간 좀 잠잠해졌던 갭투자가 매매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집값 상승에도 또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과 또 종부세 부담 등으로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더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나도 아이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이돌 돼보고 싶으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돌 너무나 다들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앵커는 한경TV의 아이돌입니다. 네. 네. 어쨌든 최근 중국에서 나도 아이돌처럼 되고 싶다면서 자신의 외모를 아이돌처럼 가꾸는 중국 남성분들이 늘었다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 마음에 없는 소리에서 당황을 했는데 네. 요즘 우리나라에도 좀 아이돌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 중국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아이돌들이 좀 유행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청춘윤이라는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프로듀스 101을 그대로 따라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지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승자를 가릴 때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유 뚜껑에 있는 QR코드로 투표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성 팬들이 이렇게 부모님까지 동원을 해서 우유 사재기를 하고 그 남은 우유는 좀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 남성들이 닮고 싶어하는 아이돌의 외모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앵커와 비슷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예, 외모를 좀 안티 시청자들을 늘리고 싶어서 그런 예, 겁니까?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좋은 게 앵커를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남성들이 이런 사람들을 좀 닮기 위해서 화장품을 좀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이 최근 4년간 연평균 7.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성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색조 화장품은 컨실러였고요. 스킨케어 제품은 클렌징 폼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화장품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수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기업 가운데서는 아모레 퍼시픽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 현지의 매출이 회복이 되면서 아모레 퍼시픽의 1분기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해외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덕분에 해외 사업 매출도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증권은 설화수 브랜드에 대한 중국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추세라면서요.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기업들 괜찮습니까? 일단 최근에 그 화장품과 관련해서 유통과 관련해서 굉장한 규제를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라이브 커머스 같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면 자국에서 발급한 허가만 있어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 실제로 아모레 퍼시픽 계열의 에스쁘아는 지난해 중국 티몬 글로벌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한 이후에 6개월간 15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곰표에 밀린 1등 이렇게 돼 있네요. 곰표하면 뭐 요즘 편의점에서 자주 보이는 브랜드인데. 술 안 드시는 줄 알았는데 맥주 브랜드 아시네요. 그럼요, 먹기야 먹습니다. 네, 나중에 한잔 하시죠. 네, 어쨌든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계속 진행하시죠. 네, 국내 대표 소맥분 제조업체인 대한제분, 그러니까 밀가루 제조업체죠. 이 회사가 우리 밀을 넣은 맥주라는 컨셉트를 잡고 곰표 밀맥주를 CU 편의점에 출시를 했습니다. 백곰 마스터인 표검을 내세웠고요. 특유의 복고풍 서체와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배우 윤여정을 내세운 카스, 또 공유를 앞세운 테라를 앞세우고 매출 1위에 오르는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또 이 기자가 좋아하는 술 소식을 들고 왔군요. 네. 저도 뭐 한번 편의점에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말표는 좀 구하기 쉬웠는데 곰표는 오히려 좀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뭐 말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밤 향이 나는 거잖아요. 네. 곰표는 무슨 향이죠? 무슨 그냥 맛이죠? 맥주 향이 났습니다. 역시 뭐 이 기자는 뭐 전 섞어 마시기만 해서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맛을 잘 알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구하시기 어려웠던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앵커처럼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좀 힘드셨을 텐데 최근에는 좀 비교적 구하기 원활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주류 제조 면허를 가진 제조사가 다른 제조사의 시설을 이용해서 위탁 생산을 하도록 규제를 허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롯데 칠성 음료가 생산을 위탁하게 돼서 월 300만 개 이상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편의점 가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롯데 칠성 음료가 OEM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도 좀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비맥주가 CU의 곰표에 맞서서 GS25 편의점의 자체 상표 PB 수제맥주 제조를 맡았기 때문인데요. GS25는 덴마크의 유명 아웃도어 업체와 협력을 해서 자체 수제맥주를 출시하는데 공교롭게도 마스코트가 또 곰입니다. 네. 그간 뭐 PB 상품은 제작을 할 때 중하위권 업체들만 좀 제작을 했었는데 1위 업체인 오비맥주가 나서면서 업계에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주 시장이 곰들의 전쟁이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인지 이제는 술집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편의점의 힘은 맥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완판된 CU의 380원짜리 PB 라면이 삼양식품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마진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편의점에서 개당 350원까지 내려간 아이스크림도 빙과업체와 편의점이 협력한 결과인데요. 전문가들은 뭐 1, 2인 가구나 MZ세대들의 오프라인 거점이 편의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런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빅3 점포 수는 지난해 한 해에만 2,000개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27%, 창업한 지수 0.39% 소폭 상승한 반면 선전 종합지수만 홀로 0.11%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난 주말 사이버 공격을 받고 모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중국 증시에서는 에너지와 시추 관련주가 2%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말간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시노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헬스케어 섹터도 1%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부동산과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충격에서 급속도로 회복 중인 미국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 징조가 보이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같은 가전제품부터 과일과 육류 등 식료품까지 최근 미국의 소비재 물가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마트에 유통되는 사과 한 개의 가격은 올해 들어 평균 15%가량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사태 전에 비해서 체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SK IE테크놀로지가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이어 하나솔루션과 KT, SK텔레콤 등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헛되게 보내 살이 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비육지탄이라고 하죠. 마음을 고쳐먹어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현대 명언 중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른 표현이네요. 예.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끝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오로 만드는 새로운 라이프. 한번 보시죠.